제1장 식어버린 갈비찜. 새벽 3시. 거실 소파 옆 스탠드 조명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서유진은 낡은 양모 담요 아래 몸을 웅크린 채 손도 대지 않은 네 개의 접시 위로 랩의 습기가 차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달콤 짭짤한 소갈비찜을 만들었다. 남편 박민준이 예전에 어떤 식당도 그녀가 만든 것만큼 부드럽게 만들지 못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옆에는 아스파라거스 구이, 닭고기와 능이버섯죽, 고구마 샐러드, 그리고 뻣뻣하게 굳어버린 흰쌀밥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정오가 조금 지나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퇴원 담당 간호사는 유진에게 조혈모 세포 채취 후 주의사항을 이해했는지 물었. 운전 금지, 금주, 그리고 발열, 흉통, 호흡 곤란이나 카테터 부위의 발적을 잘 살피라는 것이었다. 유진은 간호사가 전화를 잘못 걸었다고 생각했다. 제 남편은 지금 부산의 협력업체 컨퍼런스 때문에 가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 그러자 간호사는 조용히 박민준의 생년월일과 집 주소를 확인했다. 민준은 부산에 있지 않았다. 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4일 동안 유진을 만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 한채원에게 조혈모 세포를 기증하고 있었다. 채원이라는 이름은 채원 자신이 다시 나타나기 훨씬 전부터 그들의 결혼 생활에 존재했다. 그녀는 민준의 고등학교 시절 거의 첫사랑이었다. 화학 시간에 그의 앞에 앉아 지우개를 빌리던 소녀, 3학년이 되기 전 가족이 이사 가버린 소녀였다. 그녀는 잘생긴 미소와 어떤 공간이든 자신의 것처럼 만드는 재주를 가진 건설사 대표 김태석과 결혼했다. 15년 동안 유진은 민준이 채원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어왔다. 누구에게나 과거는 있는 거야. 동창회 저녁 식사 후 그의 눈빛이 너무 오래 반짝일 때면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내가 결혼한 사람은 당신이야. 옛 기억을 범죄로 만들지 마. 결국 유진은 묻는 것을 멈췄다. 결혼 생활은 침묵이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에게는 신뢰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자물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민준이 집을 나설 때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이는 모습으로 안으로 들어섰다. 머리는 감지 않았고 피부는 피로에 지친 누런 회색빛을 띠었으며 어깨는 단추도 채우지 않은 어두운 코트 아래로 축 처져 있었다. 그에게서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와 식은 커피 냄새가 났다. 그는 식탁을 흘끗 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왜 아직 안 자고 있어? 유진이 일어섰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무릎이 쑤셨다. 병원에서 퇴원한다고 전화 왔었어요. 그래서 음식을 좀 만들었어요. 단백질이랑 수분이 필요할 거라고 하더군요. 그의 고개가 그녀를 향해 휙 돌아갔다. 병원하고 통화했어? 당신 비상 연락처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경고가 너무 빠르고 날카롭게 나왔다. 민준도 그것을 깨달았는지 손으로 입을 문질렀다. 피곤해, 유진아. 당신 신문 받을 기운 없어. 그녀가 그의 코트에 손을 뻗었다. 그는 몸을 피하며 대신 의자 등받이에 코트를 던져 걸쳤다. 컨퍼런스에 간다고 했잖아요. 계획이 바뀌었어. 한채원 씨한테 조혈모 세포를 기증했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순간 어이없게도 유진은 자신이 거짓말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 여자 백혈병이야. 그가 말했. 내가 조직 항원이 일치했어. 생명을 구하는 걸 도운 거야. 이걸 꼭 그렇게 추하게 만들어야겠어? 아픈 사람을 도운 걸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아내가 의료시술에 대해 퇴원 담당 간호사에게서 들어야 했는지를 묻는 거예요. 당신은 그걸 당신 문제로 만들었을 테니까. 당신 심장 질환 때문에 마취랑 채취가 더 위험하잖아요. 우리 의료보험은 공동으로 되어 있고 당신은 출장 간다고 말하고 2주 병가를 냈어요.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 일이 아닌 게 있나요? 민주는 갈비찜을 덮은 호일을 들어 올려 그것을 내려다보더니 재미없다는 듯 웃었다. 배 안 고프다고 했잖아. 유진이 움직이기도 전에 그는 접시를 들고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가서 쏟아부었다. 양념이 통 가장자리에 묻었다. 갈비 한 대가 금속통에 부딪히며 부드럽고 축축한 소리를 냈다. 양념 국물이 유진의 손등에 튀었다. 그녀는 저녁 내내 요리한 음식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냉장고에 넣어둘 수도 있었잖아요.
정말 괜찮은 일을 하고 거의 쓰러질 뻔한 남편을 이해해주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지. 그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는 마치 그녀가 어리석은 말을 한 것처럼 쳐다보았다. 당신은 내 아내야, 유진아. 지금 당신은 날 신문할 게 아니라 돌봐줘야지. 그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의 진실이었다. 아무런 부끄럼 없이 내뱉어진 말. 민준에게 아내는 동반자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선택의 결과를 흡수하는 사람이었다. 그가 차키를 식탁에 던졌다. 뜨거운 물 좀 받아줘.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 유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표정이 변했다. 내 말 못 들었어? 들었어요. 그럼 가서 해. 그녀가 계속 그 자리에 있자 그는 방을 가로질러 와서 그녀의 어깨를 밀쳤다. 폭력적인 타격은 아니었지만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벽으로 비틀거리며 부딪혔다. 그녀 옆에 액자가 흔들리며 비뚤어졌다. 민주는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짜증이 난 듯 코로 숨을 내쉬었다.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그는 침실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유진은 벽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손은 식어가는 양념으로 끈적였다. 벽난로 선반 위에는 결혼 첫 해에 찍은 사진이 있었다. 낡은 아파트방 느티나무 아래에서 민준이 어색하게 웃으며 그녀 위로 우산을 받쳐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약속했었다. 내가 말주변은 없지만 항상 널 돌봐줄게. 28살의 그녀는 약속이 미래를 묘사한다고 믿었다. 43살의 그녀는 어떤 약속들은 단지 누군가가 보이고 싶어 하는 모습을 묘사할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천천히 식탁을 치웠다. 죽은 싱크대로 아스파라거스와 밥은 갈비찜을 따라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모든 접시를 닦고 조리대를 말리고 민준이 부딪혀 비뚤어진 액자를 바로잡았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유진은 한중견 제조업체의 재무관리 팀장이었다. 그녀는 깨끗한 숫자 아래 숨겨진 부채를 찾아내는 일을 했다. 그녀는 자금 이체를 추적하고 비정상적인 지출을 식별하고 누군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 기록을 보존하는 방법을 알았다. 몇 년 동안 그녀는 그 기술을 자신의 결혼 생활에 적용하기를 거부했다. 그날 밤 그녀는 그렇게 했다. 그녀는 18개월치의 공동은행 및 신용카드 명세서를 다운로드했다. 서울대학교 병원, 사설 기증자 조정 서비스 업체, 이식센터 옆 호텔, 그리고 유진이 모르는 생명보험 설계사로부터의 청구 내역이 있었다. 또한 공동저축계좌에서 KTS 홀딩스라는 이름의 계좌로 3천만 원이 이체된 내역도 있었다. 민주는 2달 전 그것을 일시적인 사업 투자라고 불렀다. 유진은 공유 클라우드 드라이브를 열어 스캔된 위임장 양식을 찾았다. 대부분은 표준 보험 약관이었다. 맨 아래 지정 수혜자 옆에 누군가 한채원이라고 타이핑해 놓았다. 그 아래 서명은 민준의 것이었다. 유진은 화면을 촬영하고 암호화된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하고 명세서를 새 이메일 계정으로 전달했다. 새벽 4시 17분 그녀는 대학 친구가 추천해준 가사 전문 변호사 최지연에게 편지를 썼다. 최 변호사님, 가능한 한 빨리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또한 미공개된 자금 이체, 생명보험 수혜자 변경 시도, 그리고 남편의 최근 조혈모 세포 기증과 관련된 불규칙한 의료동의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보내기를 눌렀다. 침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약해졌음에도 조급함이 묻어났다. 유진아, 목욕물 받았어?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아니요. 그녀는 크지 않게 말했다. 그것은 그녀가 몇 년 만에 그에게 준 첫 번째 정직한 대답이었다. 제2장. 예상치 못한 서류.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마치 전날 밤의 불쾌한 장면은 유진이 잊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운동복 바지를 입고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유진은 커피를 내렸다. 그의 신발은 유진이 발판으로 쓰지 말라고 100번은 말했던 오토만 위에 놓여 있었다. 죽 좀 더 되게 끓여줘. 그가 말했다. 간호사가 열량을 보충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계란 2개 넣고. 유진은 커피 테이블 위에 그릇을 놓았다. 그는 한 숟가락 맛보더니 얼굴을 찡그렸다. 이거 너무 짜. 소금 안 넣었는데요. 그럼 뭔가 잘못된 거야.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다른 그릇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날 아침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커피를 열었다. 한채원 씨는 당신이 기증자인 거 알아요? 민준의 숟가락이 입으로 가던 도중 멈췄다. 그게 왜 중요해? 병원 서류에는 지정기증 신원 공개 제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김태석 씨가 기증자 조정 비용을 냈더군요. 당신은 본인 이름으로 치료받았지만 채원 씨에게는 기증자가 익명을 원했다고 전해졌어요. 그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 서류 뒤졌어? 우리 계좌를 뒤졌죠. 내 의료 결정은 사적인 거야. 우리 공동저축에서 3천만 원을 쓰고 우리 집 주소로 보험을 들고 다른 여자를 수혜자로 올렸을 때는 아니죠. 그의 얼굴이 아주 잠깐 변했다. 그리고는 경멸이 돌아왔다. 그건 초안이었어. 실행된 적 없어. 왜 존재했는데요? 김태석이 혹시 나한테 합병증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재정적 보호를 원했으니까. 환자는 채원이었잖아. 그건 행정적인 절차였어. 당신은 당신이 몰래 목숨을 걸고 있는 여자를 위해 당신의 생명의 보험을 들려고 한 거예요. 그는 숟가락을 그릇에 내리쳤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한 여자가 죽을 뻔했는데 당신은 서류 한 장 때문에 질투나 하고 있는 거라고. 유진은 그를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김태석 씨가 채원 씨에게 기증자를 찾았다고 말했나요? 민주는 시선을 돌렸다. 침묵이 대답이었다. 오전 11시 유진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사무실에서 최지연 변호사와 마주 앉았다. 최 변호사는 네이비색 정장에 실용적인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페이지를 2번씩 읽은 후에야 입을 열었다. 조혈모 세포 기증 자체는 법적으로 유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법은 환자를 도운 행위를 처벌하지 않아요. 하지만 기만 행위, 부부 공동재산의 사용, 수혜자 변경 시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모든 허위 진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진은 또 다른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결혼 5년 차에 유진의 부모님이 집을 사는데 도움을 준 후 민준의 어머니가 그들에게 서명하라고 주장했던 혼인재산 계약서였다. 민준의 어머니 윤 여사는 유진이 언젠가 민준의 집안 돈을 가지고 떠날까봐 겁을 냈지만 사실 계약금은 대부분 유진의 부모님과 유진의 연간 보너스에서 나왔다. 그 계약서는 상속재산을 각자 분리하도록 했다. 거기에는 윤 여사의 변호사가 요구했던 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배우자 일방이 중대한 채무를 숨기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부부 공동재산을 이전하거나 부부 공동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기 행위를 저지르거나 고의로 미공개된 재정적 책임을 발생시킨 경우 귀책 사유가 없는 배우자는 공정성 검토를 거쳐 상대방의 주택 가치 상승분에 대한 지분을 받는다. 최 변호사의 눈썹이 올라갔다. 시어머니께서 이런 무기를 주셨다고요? 그분은 아들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셨겠죠. 더 이상한 일도 봤지만 많지는 않네요. 최 변호사는 계약서를 톡톡 쳤. 이것이 자동적인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항들을 엄격하게 심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적 흔적은 심각합니다. 특히 김태석에게 이전된 자금이 기증 준비에 사용되었다면요. 유진은 그녀에게 민준의 기증자 동의서 4본을 건넸다. 그가 서명했을 때 비상시 의사 결정권자와 시술 후 비용 책임자를 포함한 여러 항목이 비어 있었다. 나중 버전에는 유진이 비상 연락처로 김태석의 회사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김태석이 민준 씨가 서명한 후에 문서를 변경하거나 완성한 것 같아요. 유진이 말했다. 민준 씨는 빈 양식의 사진을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유는 아세요? 아니요. 하지만 김태석이 어제 저에게 전화해서 마치 제가 보험 서류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처럼 행동했어요. 저는 그와 이야기한 적이 없거든요. 최 변호사는 등을 기댔다. 그건 당신이 본 것을 깨닫고 나서 흔적을 지우려는 사람들처럼 들리네요. 이혼하고 싶어요. 집에서는 안전하신가요? 유진은 어깨를 밀쳐지고 액자가 흔들렸던 것을 기억해 친정애가 있을 수 있어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자산 보전, 보험 변경 금지, 그리고 일상적인 비용 외의 자금 이동을 금지하는 임시 처분을 신청하죠. 그가 의학적으로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할 겁니다.
우리는 치료를 거부하려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결코 승인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책임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가 이혼을 막을 수 있나요? 지연시킬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원히 결혼 상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최 변호사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은 마치 창문이 열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셋째 날 아침, 민주는 추적 검사를 위해 옷을 입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한 손으로 허리를 눌렀다. 8시 12분 법원 집행관이 도착했다. 유진은 아무것도 서명하지 않았다. 집행관은 민준에게 봉인된 서류 묶음을 건네고 정중하게 그의 이름을 확인했다. 민준은 그 남자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봉투를 뜯었다. 그의 눈이 첫 페이지를 훑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손에 든 서류가 떨리고 있었다. 당신 이혼 소송을 걸었어? 유진은 수도꼭지를 잠갔다. 계좌에 대한 임시 가압류라니 그가 요구했. 내 보험 변경을 동결시켜? 도대체 뭐가 문제야? 당신은 어디 가는지 거짓말했어요. 부부 공동 재산을 가져갔고 한채원 씨를 수혜자로 지정하려고 했죠. 불완전한 서류에 서명하고 김태석이 모든 걸 통제하게 놔뒀어요. 난 고귀한 일을 했어. 당신은 비밀스러운 일을 했죠. 나는 그녀의 생명을 구하고 집에 돌아와서 내 빨래를 해주고 밥을 차려주고 당신이 나에게 숨긴 의료적 위험을 관리해줄 거라고 기대했어. 민주는 소장을 조리대에 내리쳤다. 당신이 불안해서 나를 벌주는 거야. 아니요. 마침내 당신을 이해했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후회하게 될 거야.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 유진은 손을 닦았다. 채원 씨는 아직도 모르죠. 그가 굳어졌. 김태석은 그녀에게 익명의 등록 기증자에게서 세포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유진이 말을 이었다. 그가 모든 걸 주선한 공을 차지했죠. 그녀는 어젯밤 공개적으로 그에게 감사했어요. 민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유진은 채원의 게시물을 보았다. 창백하지만 웃고 있는 그녀와 남편 김태석, 그리고 12살 아들 옆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캡션은 이랬다. 모든 것을 잃을 뻔한 경험은 누가 절대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지 가르쳐 줍니다. 내 기증자를 찾기 위해 모든 단계에서 싸워준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집었다. 그러지 마요. 유진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쇠약해요.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채원에게 전화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그는 다시 전화했다. 이번에는 거절당했다. 다음으로 그는 김태석에게 전화했다. 스피커폰으로 받은 김태석의 목소리는 거의 명랑했다. 민준 씨, 몸은 좀 어떠신가? 보험 서류 말이야. 민준이 말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신이 걱정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임시보험 수혜자가 채원이라고 말했잖아. 당신 아내 변호사가 설계사에게 연락했더군. 수혜자 요청은 불완전했고 효력이 발생한 적이 없어. 유진 씨가 기존 보험의 기본 수혜자로 남아있어. 솔직히 운이 좋은 거야. 빈 서류에 서명하는 건 무모한 짓이지. 민준의 입이 벌어졌다. 유진은 김태석이 유리처럼 매끄럽게 말을 이어가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채원은 지금 이걸 감당할 수 없어. 면역력이 약해져 있다고. 감정적인 고백 같은 걸로 그녀에게 전화하지 마. 당신은 비밀 유지에 동의했잖아. 내가 기증자를 찾았다고 그녀에게 말했어. 내가 기증자를 찾았지. 김태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내가 당신을 찾았잖아.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휴대폰을 멍하니 쳐다보았다. 관자놀이에 땀이 맺혔다. 민준 씨, 유진이 말했다. 그가 조리대에 손을 짚었. 그의 호흡이 얕아졌다. 처음에는 유진도 분노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무릎이 꺾였다. 그녀가 그의 어깨를 잡았지만 그의 머리가 찬장에 부딪히는 것을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의 몸이 부엌 바닥으로 쓰러졌다. 민준 씨. 그의 눈은 뜨여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다. 그는 말을 하려 했지만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유진은 119에 전화하고 현관문을 열어두고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랐다.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민준의 맥박은 불규칙했고 피부는 차가웠다.
병원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체취 후 감염, 탈수, 그리고 과거의 바이러스성 심근염 병력으로 복잡해진 급성 심장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이라고 말했다. 과거 병력이요? 유진이 물었다. 의사는 차트를 흘끗 보았다. 20대의 심근염을 알았고 그 후 간헐적인 부정맥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알고 계셨나요? 유진은 중환자실로 급히 달려가는 의료진을 유리 너머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그녀가 말했다.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그녀는 그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질병에 대해 알지 못했다. 이혼 소장은 그녀의 가방 안에 보험 위임장 옆에 접혀 있었다. 비밀 유진은 생각했다. 그것이 내내 그들의 결혼 생활에 있었던 진짜 제3자였다. 제3장. 중환자실과 서류 봉투. 중환자실 대기실에서는 탄 커피와 소독약 냄새가 났다. 유진은 아무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 아래 앉아 있었고 심장 전문의는 민준이 채취 시술 후 혈류 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미 취약했던 그의 심장은 급성 심부전 상태에 빠졌다. 그는 기관 삽관을 받았고 혈압 유지를 위한 약물을 투여받고 있었다. 경식도 심장 초음파 검사와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임시 심실 보조 장치 삽입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사가 말했다. 유진은 서명했다.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결혼은 끝날 수 있지만 생명은 여전히 구할 가치가 있었다. 그 두 가지 진실은 서로를 상쇄하지 않았다. 40분 후 최 변호사가 가죽 서류철과 커피 두 잔을 들고 도착했다. 오실 필요 없었어요. 유진이 말했다. 누구도 당신에게 응급치료 이상의 책임을 지우려 압박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녀 옆에 앉았다. 임시 재산 보전 명령이 오늘 아침에 발효되었습니다. 박민준 씨는 쓰러지기 전에 소장을 송달받았으니 소송은 유효합니다. 유진은 복도 저편, 잠긴 중환자실 문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이 일을 초래했다고 말하겠죠. 당신 남편 같은 사람들은 종종 결과를 잔인함과 혼동하죠. 정오가 조금 지나 김태석이 전화했다. 유진 씨, 민준 씨가 중환자실에 있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숙련된 남자들이 내는 그런 걱정스러운 소리였다. 채원이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민준 씨에게 제가 수혜자 서류를 수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모두를 보호하려던 거였습니다. 그가 빈칸으로 서명한 서류를 채워서요. 비난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당신도 내 조언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예요. 김태석은 숨을 내쉬었다. 이봐요, 민준 씨는 자원했어요. 저는 실무를 조율했고요. 채원이에겐 안정이 필요했어요. 옛 남자친구가 그녀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녀의 회복과 제 결혼 생활이 복잡해질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녀가 익명의 기증자를 찾았다고 믿게 만들고 민준 씨의 몸을 당신의 위대한 제스처로 만들었군요. 민준 씨도 동의했어요. 그럼 왜 저한테 전화하신 거죠? 또 다른 침묵. 병원 감사팀이 당신 변호사로부터 문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김태석이 말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아니요, 김태석 씨. 너무 늦었죠.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유진이 마침내 민준의 병실에 들어갈 수 있었을 때 저녁 햇살이 블라인드를 흐린 은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튜브들이 그의 입과 팔에서 뻗어나왔다. 그 위 모니터는 녹색으로 각 심장 박동을 표시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의 눈이 떠졌다. 인식이 천천히 그리고 두려움이 뒤따랐다. 그는 손목의 억제대를 약하게 잡아당겼다. 유진은 침대 옆에 섰다. 그녀는 그녀의 저녁 식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목욕물을 받아오라고 말했던 남자를 생각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눈을 닦을 손조차 들 수 없었다. 그녀는 그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위기가 그녀의 결정을 지우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이해하기를 바랐기에 가방에서 이혼 소장을 꺼냈다. 법원에서 임시 명령이 내려졌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계좌 이체 금지, 수혜자 변경 금지, 주택 매매나 담보대출 금지예요. 당신 의료비는 법원에서 분담 비율을 정할 때까지 우리 공동계좌에서 지급될 거예요. 그의 눈이 서류로 향했다. 당신은 치료받고 있어요. 그녀는 말을 이었다.
의사들이 추천하는 모든 처치에 동의했어요. 비상 상황에서 당신을 버리지는 않겠지만 이혼 소송을 철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유진은 전에도 그의 눈물을 닦아준 적이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첫 사업이 실패했을 때, 승진해서 누락된 후 과음했을 때, 그녀는 다정함이 다정함의 빚을 만든다고 믿었다.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이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대로 두는 것이 잔인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지 그가 그 제스처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 채원 씨가 꽃을 보냈어요. 유진이 말했다. 카드에는 채원 가족 일동 감사한 마음을 담아라고 쓰여 있네요. 김태석 씨가 서명했고요. 민준의 심박수가 증가했다. 그녀는 아직도 기증자가 익명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기증자를 찾아준 것에 대해 온라인으로 감사 인사를 했더군요. 오지 않았어요. 모니터 알람이 더 빠르게 울렸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유진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환자를 안정시켜야 합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은 채원 씨 이야기 속에 숨겨진 영웅이 되고 싶었죠. 그녀가 당신을 어떻게 기억할지 상상하느라 너무 바빠서 실제로 당신의 약, 혈액형, 보험, 그리고 당신이 숨을 멈췄을 때 전화해야 할 번호를 아는 사람은 잊어버렸어요. 민준의 손가락이 시트 위에서 움찔거렸다. 나는 당신이 단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보니 당신은 사랑이 당신을 중요하게 느끼게 만들지 않는 한 누구도 사랑하는 법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녀는 간호사가 다시 요청하기 전에 떠났다. 복도에서 최 변호사가 병원 감사팀에서 받은 서류를 건넸다. 민준의 기증자 접수 서류에는 유진이 배우자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그녀가 시술에 대해 통보받고 지지했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그 진술 옆에 확인란에는 민준의 이니셜이 있었다. 저는 전혀 통보받지 못했어요. 유진이 말했다. 알고 있습니다. 전체 감사 기록을 요청하겠습니다. 더 있었다. 김태석이 고용한 사설 조정 회사는 기증자 확보 및 가족 비밀 유지 서비스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청구했다. 그들의 공동 저축이 그 자금을 댔다. 그 회사는 김태석의 개발회사 자회사와 주소를 공유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페이지를 2번 읽었다. 우리 돈으로 자기 자신에게 지불한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최 변호사가 말했다. 아니면 계열사일 수도 있고요. 어느 쪽이든 그 거래는 회계 감사가 필요합니다. 자정 무렵 윤 여사가 잠옷 위에 카멜색 코트를 걸치고 도착했다. 민준의 여동생 미나가 토트백을 들고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뒤따랐다. 윤 여사는 유진이 밥을 먹었는지 묻지 않았다.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도 묻지 않았다. 그녀는 유진에게 똑바로 걸어와 쏘아붙였다. 어떻게 내 아들이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이혼 서류를 들이밀 수가 있니? 소장은 중환자실에 오기 전에 송달됐어요. 네가 걔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거야. 아니에요. 감염과 저에게 숨긴 심장병이 그를 이 지경으로 몰고 간 거죠. 미나가 더 가까이 다가왔다. 오빠는 암 환자를 구했어. 형님은 오빠가 형님 없이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걸 참을 수 없어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유진은 두 사람을 바라보아 두 분 다 알고 계셨어요? 윤 여사의 시선이 미끄러졌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심근염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셨군요. 유진이 말했다. 26살 때였어. 오래전 일이야. 기증하는 것도 알고 계셨고요. 민준이가 사적인 일이라고 했어. 그리고 저한테 거짓말하는 걸 도우셨고요. 윤 여사의 턱이 굳어졌. 착한 며느리는 모든 세세한 걸 알 필요가 없어. 남편을 믿으니까요. 착한 어머니는 아들이 나중에 그를 살려야 할 사람에게 의료적 위험을 숨기는 걸 돕지 않아요. 윤 여사는 마치 그녀를 때리려는 듯 손을 들었다. 최 변호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윤 여사님, 이 대화는 끝났습니다. 제 의뢰인을 협박하려는 어떤 시도도 기록될 것입니다. 미나가 휴대폰을 꺼내 들었.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이혼 소송을 거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사람들이 알아야 해. 유진은 그녀의 눈을 마주했다. 원하는 대로 올려요. 하지만 은행 이체 내역, 수혜자 변경 시도,
허위 배우자 동의 진술, 그리고 당신 오빠가 부부 공동 재산을 수령인의 남편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도 포함해서요. 미나는 휴대폰을 내렸다. 그러자 윤 여사는 울기 시작했다. 조용한 슬픔이 아니라 분노에 차고 비난하는 통곡이었다. 네가 떠나면 우리 민준이는 어떻게 되는 거니? 유진은 그를 안정시키고 있는 기계들을 유리 너머로 바라보았다. 그는 42살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는 아내가 영구적인 응급 서비스가 아니라는 것을 마침내 이해해야 할 거예요. 그녀는 새벽에 병원을 나와 친정집으로 운전했다.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 주걱을 든 채 문을 열었다. 유진아. 유진은 운전하는 동안 설명을 연습했었다. 그 어떤 것도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보자 살아남지 못했다. 저 이혼해요. 그녀가 말했다. 어머니는 주걱을 내려놓고 딸을 안으로 끌어당겼. 부엌에서는 갈비찜 냄새가 풍겨왔다. 유진은 식탁에 닿기도 전에 울기 시작했다. 제사장.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집. 유진의 어릴 적 침실은 그녀가 변한 것만큼 많이 변하지 않았다. 이불은 새 것이었고 벽은 새로 칠했지만 그녀의 대학 토론대회 트로피는 여전히 선반 위에 있었고 그 옆에는 17살의 그녀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로지르며 흩날리는 가운데 웃고 있는 빛바랜 사진이 있었다. 저녁 식사 때 아버지께서는 그녀가 왜 그렇게 오래 머물렀는지 묻지 않았다. 어머니께서는 결혼에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진이 기증, 비밀, 서류, 돈, 밀침, 중환자실, 그리고 이혼 소송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어머니는 가장 큰 갈비찜 한 조각을 유진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집에 돌아오는데 허락받을 필요 없어. 아버지가 말했다. 필요하면 얻을 제 자리가 있어요. 알아. 그는 냅킨을 접었. 사람이 선택지가 다 떨어졌을 때만 가족이 있어서는 안 되지. 유진은 얼굴을 숙였다. 눈물이 그녀의 접시 윗소스에 떨어졌다. 15년 동안 그녀는 인내를 성숙함의 증거로 여겼. 부모님의 단순한 수용은 그녀를 더 어리고 동시에 더 강하게 느끼게 했다. 다음 날 아침 최 변호사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전화했다. 민준의 병력은 중환자실 의사가 시사했던 것보다 더 나빴. 26세의 그는 바이러스성 심근염과 2번의 기록된 부정맥을 겪었다. 그는 유진과 결혼하기 5년 전에 심장 전문의를 더 이상 찾지 않았다. 기증자 설문지에서 그는 과거 심장질환 항목 옆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이식센터에서 잡아냈어야 했어요. 최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가 의도적으로 병력을 부인했다면 그들은 그가 심사를 통과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개했다면 기증이 허용되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최소한 심장 전문의의 승인이 필요했을 거예요. 병원의 디지털 감사 기록은 또한 김태석의 코디네이터가 유진이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양식을 업로드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P 주소는 김태석 홀딩스 소유의 사무실로 추적되었다. 김태석은 단지 민준의 신원을 채원에게 숨기는 것을 도운 것이 아니었다. 그는 전체 준비 과정 주위에 서류로 된 벽을 쌓았다. 유진은 최 변호사에게 병원의 위험관리실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도록 승인했다. 그녀는 또한 3천만 원 이체를 추적하기 위해 회계법인을 고용했다. 민준이 진정 상태에 있는 동안 미나는 병원 주차장에서 동영상을 게시했다. 제 오빠는 엄청난 친절을 베푼 후 위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녀는 부은 눈과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에 대고 말했다. 그의 아내는 그의 곁을 지키는 대신 그에게 이혼 서류를 보내고 그의 치료에 필요한 돈을 막아버렸습니다.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연민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 영상은 점심시간까지 지역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한 방송사는 전 동창생을 구하기 위해 조혈모 세포 기증한 남성. 며칠 후 아내가 이혼 소송 제기라는 헤드라인 아래 온라인 기사에 그것을 삽입했다. 댓글은 예상대로였다. 냉혈한, 질투심 많은 여자. 어떤 아내가 생명을 구한 남자를 벌주는가. 유진의 회사에서 전화가 와서 그 소문이 고객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물었다.
그녀는 부사장에게 그 이야기가 재정적 부정 행위와 병원 규정 준수 문제를 누락했지만 회사가 위험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정직 처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녀의 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 주는 재택근무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것은 그녀에게 덜 눈에 띄게 되라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식이었다. 유진은 동의했다. 대학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민서가 그날 저녁 와인과 포장 음식, 그리고 유진이 민준을 보호하는 것을 몇 년 동안 기다려온 여자의 분노를 가지고 도착했다. 내가 답글 달게. 민서가 말했다. 모든 영수증에 캡션이랑 배경음악 넣어서 올릴 거야. 아니, 유진아. 쟤들이 널 괴물로 만들고 있잖아. 말하게 둬. 왜? 김태석이 아직도 채원이 기증자가 누군지 모르게 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민준이네 가족이 이야기를 더 시끄럽게 만들수록지 그게 더 어려워져. 민서가 그녀를 쳐다보았다. 채원이 그걸 보기를 기다리는구나. 거짓말이 제 무게에 못 이겨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 일은 다음 날 오후에 일어났다. 한 친척이 기사를 보내준 후 채원이 병원에 전화했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의 기증자인지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은 다른 환자의 정보를 논의하기를 거부했지만 비밀 유지 협약에 대한 즉각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그러자 채원은 민준의 여동생에게 전화했다. 미나는 대중의 동정이 민준의 결혼 생활을 구할 것이라고 믿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채원은 마스크와 옅은 파란색 코트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도착했다. 담당 의사의 허락을 받은 후 간호사가 그녀를 민준의 준중 환자실로 밀고 들어갔다. 민준은 그날 아침 기관내관을 제거했지만 여전히 산소 공급을 받고 있었다. 유진은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나중에 병원의 환자 권익 담당자로부터 그 논쟁이 안전사고로 번졌기 때문에 기록된 자세한 내용을 들었다. 채원이 병실에 들어섰을 때 민준의 얼굴 전체가 변했다. 채원아. 그가 속삭였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너였구나.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동안 그는 마침내 자신이 상상했던 장면에 도달했다고 믿었. 그의 침대 옆에서 감사함에 압도되어 그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남자로 그를 보는 채원.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그녀가 물었다. 난 그냥 네가 살기만 바랐어. 채원은 눈을 감았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감사함은 여전히 있었지만 분노도 함께 있었다. 유진 씨한테 거짓말했잖아. 민주는 눈을 깜빡였. 김태석 씨 회사를 이용했고 내가 남편에게 감사하게 만들었어. 네가 한 일에 대해서 말이야.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위험을 자초했어. 모두에게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민준의 목소리는 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날카로워졌다. 내가 내 목숨을 구했잖아. 그리고 난 감사해, 채원아. 그녀가 말했다. 언제나 감사할 거야. 하지만 감사함이 이 일을 옳게 만들지는 않아. 김태석이 대화가 끝나기 전에 도착했. 그는 분노로 굳은 얼굴로 방으로 밀고 들어왔다. 여기 있으면 안 돼. 그가 채원에게 말했다. 당신이 익명의 등록 기증자를 찾았다고 말했잖아. 내가 그를 찾았지. 이게 당신의 기적이라고 믿게 만들었잖아. 우리 가족을 지킨 거야. 우리 돈으로 그 사람한테 돈을 줘서? 침대에 누워있던 민준이 물었다. 김태석이 돌아섰다. 내 돈은 조정 비용으로 쓰였어. 아무도 너한테 돈 준 사람 없어. 내 아내의 저축을 당신 회사 통해서 청구했잖아. 자원했잖아, 민준아. 넌 채원이 너한테 영원히 빚지길 바랐지. 환상이 네가 원하던 대로 끝나지 않았다고 조종당한 척하지 마. 문가에 서 있던 병원 직원은 나중에 방이 조용해졌다고 말했다. 채원은 두 남자 사이를 번갈아 보며 어느 쪽도 진정으로 자신을 중심에 두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듯했다. 한 명은 희생을 이용해 감정적 중요성을 사려 했고 다른 한 명은 비밀을 이용해 통제권을 유지하려 했다. 두 분 다 저 없이 제 삶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런데 어째서 유진 씨가 잔인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그녀는 직원에게 자신을 방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 저녁 무렵 채원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저는 박민준 씨가 조혈모 세포를 기증해 주셔서 살아 있습니다. 의료적인 선물에 감사하며 이를 둘러싼 기만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서유진 씨는 통보받지 못했고 부부 공동 재산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남편의 응급 치료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으로 그녀를 공격하는 것을 멈춰주세요. 온라인 이야기는 몇 시간 만에 바뀌었다. 미나의 동영상 스크린샷은 새로운 댓글로 가득 찼다. 방송사는 헤드라인을 수정했다. 기자들은 왜 기증자가 심각한 심장 병력을 숨겼는지, 왜 수령인의 남편과 관련된 회사가 기밀 서류를 처리했는지 묻기 시작했다. 미나는 자신의 동영상을 삭제했다. 윤 여사는 유진에게 전화해서 가족을 망쳤다고 소리쳤다. 유진은 그 나이든 여자가 비난을 다 쏟아낼 때까지 들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말했다. 저는 민준 씨를 살린 모든 시술에 동의했어요. 첫 병원 보증금도 제가 냈고요. 사적인 기록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대개 가족은 수치심이 저를 집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론을 이용했죠. 걔는 지금 네가 필요해. 간호가 필요하기 전에 정직함이 필요했어요. 네가 떠나면 걔는 어떻게 하라고? 유진은 부모님 댁 부엌을 둘러보았다. 어머니는 반죽을 밀고 있었고 아버지는 헐거워진 찬장 경첩을 수리하고 결국 모든 성인이 배워야 할 것을 배우게 되겠죠. 그녀가 말했다. 보살핌은 선물이에요. 아내의 형벌이 아니고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민준이 집에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유진은 문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잠이 들었다. 재우장, 그가 구한 여자. 민준은 병원에서 9일을 더 보냈다. 유진은 2번 방문했는데 2번 모두 최 변호사와 함께였다. 그녀는 의료비 청구서를 검토하고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한 서류에만 서명했으며 윤 여사가 병실을 화해의 장으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거부했다. 2번째 방문 때 민주는 코 밑에 산소 공급기를 단 채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는 병원 의자에 앉아 더 작아 보였고 그의 비싼 시계는 손목에서 헐렁하게 미끄러졌다. 유진이 들어서자 그는 숨기기도 전에 희망이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왔구나. 퇴원 계획서랑 장기 요양 예상 견적서 사본이 필요했어요. 그의 희망은 분노로 무너졌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내가 죽을 뻔했는데 당신은 견적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 누군가는 해야죠. 병원비, 재활치료, 심장 추적 검사는 이혼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당신한테는 모든 게 숫자뿐이군. 아니요. 숫자는 단지 당신이 가스라이팅할 수 없는 부분일 뿐이에요. 최 변호사는 침대 옆 탁자에 수정된 정보공개 요청서를 올려놓았다. 그것은 민준, 김태석, 채원, 기증 코디네이터, 보험 설계사, 그리고 이식 프로그램 사이의 모든 소통 내용을 요구했다. 또한 부부 공동재산에서 지출된 모든 돈에 대한 회계를 요구했다. 민주는 그것을 건드리지 않았다. 채원이가 나 보러 왔었어. 그가 말했다. 유진은 의자를 끌어당겼다. 알아요. 나한테 고맙다고 했어. 분명 그랬겠죠. 울었어. 유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게 당신에게 필요했던 건가요? 눈물? 그의 입이 굳어졌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했어. 당신은 적합한 기증자였어요. 그건 드물고 관대한 일이죠. 하지만 당신은 마치 당신의 세포가 그녀의 삶의 한 자리를 산 것처럼 계속 이야기하네요. 당신은 우리가 어땠는지 이해 못해. 그럼 설명해봐요. 민주는 창밖을 응시했다. 눈이 유리창에 깃털처럼 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17살이었어. 그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 아버지가 정근을 우리에겐 기회가 없었지. 당신에겐 25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미완성이 운명과 같지 않다는 걸 이해할 시간이요. 그녀는 나한테 중요했어. 저도 그랬고요. 그가 그때 그녀를 쳐다보았다. 유진은 계속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너무 많은 세월 동안 그의 침묵이 모든 대화를 끝내도록 허용했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가 수술했을 때 당신은 진료에 한번 참석했어요. 우리 아빠가 빙판에서 넘어졌을 때 당신은 분기말 재고 조사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를 집에 데려다 줄 수 없다고 했죠. 제가 36살에 유산했을 때 당신은 할 말이 없다는 이유로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채원 씨가 전화하자 당신은 검사를 예약하고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옮기고 몇 달 동안 거짓말하고 당신의 심장을 걸었죠. 민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달랐어. 네, 맞아요. 유진이 말했다. 달랐죠. 그녀는 떠나려고 일어섰다. 그가 약한 손가락으로 그녀의 소매를 잡았. 나한테서 뭘 원해? 진실이요. 이미 다 알잖아. 아니요. 제가 찾아낸 부분들만 알죠. 그의 소나귀가 느슨해졌다. 그녀랑 잤어요? 유진이 물었다. 아니. 대답은 즉시 나왔다. 절대. 자고 싶었어요? 민주는 시선을 돌렸다. 유진은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그게 당신이 나한테 준 첫 번째 솔직한 것이네요.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의 병실을 나섰다. 3일 후 채원이 만남을 요청했다. 유진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최 변호사는 채원이 김태석의 재정적 준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들은 이식센터의 개인 회의실에서 만났다. 채원은 수술용 마스크와 치료로 얇아진 머리를 덮은 니트 모자를 쓰고 있었다. 화장이나 소셜미디어 조명 없이 그녀는 지쳐 보이고 평범해 보였다. 미안해요. 채원이 앉자마자 말했다. 유진은 그녀를 불편함에서 구해주지 않았다. 뭐에 대해서요? 민준 씨를 너무 가깝게 둔 것에요. 두려웠을 때 전화한 거요. 우리가 오랜 친구였으니까 무해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한 거요. 그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알았어요? 채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걸 그가 좋아한다는 건 알았어요. 내가 물은 건 그게 아니에요. 긴 침묵 끝에 채원이 말했다. 네, 뭔가 있다는 건 알았어요. 유진은 테이블 위에 손을 모았다. 기증해달라고 부탁한 적 없어요. 채원이 계속했다. 김태석 씨가 병원에서 등록된 기증자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민준 씨가 이식 전에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모든 게 잘 되길 바란다고 했어요. 저는 김태석 씨가 말해줘서 그가 아는 줄 알았어요. 그전에도 그에게 전화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화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자정에 그에게 전화했어요. 고등학교 화학 실험실을 기억하냐고 물었죠. 김태석 씨가 정서적으로 부재하다고 말했고, 점심, 차편, 그리고 세컨드 오피니언을 위한 돈을 받았어요. 채원의 어깨가 내려갔다. 생각을 못했어요. 아니요, 당신은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제 남편이 생각하고, 운전하고, 돈 내고 희망을 가졌으니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이름 붙이지 않고 위로를 받았어요. 채원은 물을 마시기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당신 말이 맞아요. 유진은 이 대화를 여러 번 상상했었다. 그 환상 속에서 채원은 거만하거나 잔인했고 미워하기 쉬웠다. 실제 여성은 두려워하고 타협했으며 덜 극적인 방식으로 책임이 있었다. 그것이 그녀를 무죄로 만들지는 않았다.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다시 좋은 사람처럼 느낄 수 있도록 당신을 용서하지는 않을 거예요. 채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 서류처를 건넸다. 아내는 김태석이 KTS 환자 지원 LLC라는 비영리 단체처럼 들리는 그가 통제하는 법인을 통해 기증 코디네이터에게 돈을 지불했음을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있었다. 그는 채원에게 너무 많은 질문이 기증자와의 연결을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이식 프로그램에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또한 김태석이 민준의 커져가는 감정적 투자에 대해 불평하는 메시지들도 있었다. 하나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결국 네가 알기를 원해. 이게 자기를 너한테 중요한 사람으로 만든다고 생각해. 내가 관리하고 있어. 다른 하나는 이랬다. 유진이가 뭔가 의심해. 민준이는 그녀가 불평은 하겠지만 떠나지는 않을 거라고 말해. 유진은 그 문장을 2번 읽었다. 채원은 부끄러워 보였다. 진실이 밝혀진 후 김태석 씨가 저에게 스크린샷을 보냈어요. 민준 씨에게 동기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죠. 김태석 씨에게도 동기가 있었죠. 알아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변호사를 고용했어요. 채원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김태석 씨와 별거 중이에요. 민준 씨가 기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남편이 얼마나 자주 저를 위해 선택을 하고 그것을 보호라고 부르는지 마침내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유진은 아무런 승리감도 느끼지 못했다. 깨진 결혼은 트로피가 아니었다. 민준 씨는요? 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에 대해서는요. 그는 당신이 저 때문에 이혼한다고 믿고 있어요. 저는 그 사람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채원의 숨이 멎었다. 유진이 일어섰다. 당신의 사과는 용서가 아닌 정보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변호사가 요청하지 않는 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회의실 밖에서 최 변호사가 말했다. 정말 가차 없으시네요. 유진은 코트 단추를 채웠다. 불공평했나요? 아니요. 최 변호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가차 없었던 거죠. 회계법인의 예비보고서는 다음 주에 도착했다. 3천만 원 이체는 기증자 여비, 개인검사 비용, 그리고 김태석의 계열사에 지불된 비밀 유지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민주는 또한 2년간 채원의 의료 평가 기간 동안의 호텔, 숙박비, 식사, 교통비, 그리고 전문가 선임료로 거의 2천만 원을 썼다. 그는 여러 비용을 사업 개발비로 분류했다. 그들의 혼인재산 계약서에 따르면 그러한 지출은 부부 공동재산의 낭비로 취급될 수 있었다. 더 있었다. 민주는 6개월 전에 주택담보대출로 8천만 원을 빌렸다. 그는 유진에게 직장에서의 확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절반이 김태석이 제안한 개인 투자로 들어갔고 나머지 절반은 민준 혼자 관리하는 계좌에 남아 있었다. 최 변호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불렀다. 그림자 같은 삶이네요. 그녀가 말했다. 반드시 성적인 분류는 아니더라도 재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는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유진은 회의실에 앉아 보고서를 펼쳐놓고 있었다. 모든 줄은 민준이 그녀에게 보일러 교체를 미루고 부모님의 결혼기념일 여행을 연기하고 은퇴 자금을 덜 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내린 결정을 보여주었다. 그는 돈이 부족하지 않았다. 그는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삶에 그것을 쓸 의지가 부족했을 뿐이다. 유진은 수정된 이혼 소장에 서명했다. 이 버전에는 재산 낭비, 사기성 미공개, 혼인 재산 계약서 이행, 그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한 청구가 포함되었다. 최 변호사가 확신하는지 물었을 때 유진은 갈비찜이 쓰레기통에 부딪혔던 것을 생각했다. 그가 저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가 같은 미래를 건설하고 있는 척하면서 그가 가져간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민준의 재활센터는 유진을 가족 돌봄 계획 회의에 초대했다. 그녀는 최 변호사와 함께 화상으로 참석했다. 사회복지사는 퇴원 후 유진이 약물, 교통, 식사, 심장 운동을 감독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일정으로 시작했. 저는 재택간호를 제공하지 않을 겁니다. 유진이 말했다. 사회복지사는 눈을 깜빡였다. 배우자시잖아요. 저희는 이혼 중이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 윤 여사가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유진이가 민준이 생활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것이 동의는 아닙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다. 팀은 계획을 수정했다. 보험은 주 3회 방문 간호를 보장했다. 약물 분배기는 민준과 그의 여동생에게 알림을 보낼 것이었다. 식사는 배달될 수 있었다. 교통 지원 혜택이 있었지만 모두가 유진이 한가하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논의된 적이 없었다. 수정된 계획은 돈이 들었고 윤 여사는 이를 낭비라고 불렀다. 유진은 항목별 견적서를 보았다. 이것이 어머님께서 저에게 묻지도 않고 수행하라고 기대하셨던 노동의 시장 가치예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회의는 유진에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명확한 기억 중 하나가 되었다. 몇 년 동안 무급간호는 그녀가 사랑받고 있다는 증거로 취급되었다. 그것이 시간당 요금과 서비스 코드로 처음 나타났을 때 모두가 갑자기 그것이 노동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민주는 처음에는 식사 서비스를 거부했. 음식이 시설 음식 맛이 난다고 했다. 윤 여사가 2번 약 시간을 놓치고 미나가 직장을 비울 수 없게 되자 그는 그 계획을 받아들였다. 유진이 없다고 세상이 끝나지는 않았. 단지 다른 어른들이 스스로를 조직해야 했을 뿐이다. 제6장. 그들이 팔아넘긴 이야기. 민준이 퇴원할 무렵 대중의 이야기는 2번 바뀌었다. 처음에는 질투심 많은 아내에게 버림받은 용감한 기증자로 칭송받았다.
그러다 채원의 성명서와 병원 조사가 그를 비밀스러운 남편으로 탈바꿈시켰고 그의 영웅적 행위는 결혼 생활을 위태롭게 하고 의료 절차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민주는 두 가지 버전 모두를 싫어했다. 어느 쪽도 그가 구도를 통제하도록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윤 여사의 감독 아래 집으로 돌아왔다. 유진은 이미 그녀의 옷, 개인 서류, 가족 사진, 업무 자료를 치운 상태였다. 그녀는 민준의 소지품은 건드리지 않고 두었다. 방들은 거의 똑같아 보였지만 모든 표면에는 부재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가 첫 번째 번호를 차단하자 그는 새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나 집에 왔어. 그러고 나서 집이 죽은 것 같아. 그리고 네가 하고 싶은 말은 알겠어. 돌아와서 어른스럽게 얘기하자. 유진은 변호사를 위해 메시지를 저장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윤 여사는 임시로 이사와서 48시간 만에 자신이 항상 유진에게 기대했던 돌봄이 끊임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민주는 6시, 8시, 정오, 4시, 그리고 자기 전에 약이 필요했다. 그는 샤워 후에 지쳤다. 그의 식욕은 변했다. 그는 두려울 때 짜증을 냈고 당황스러울 때 잔인했다. 윤 여사는 셋째 날 밤 유진에게 전화했다. 내가 만든 죽을 안 먹으려고 해. 그럼 영양사와 상의해야죠. 네가 만든 갈비찜만이 유일하게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 유진은 거의 웃을 뻔했다. 마지막 갈비찜은 버렸잖아요. 걔는 아팠어.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죠. 유진아, 무슨 일이 있었든 넌 걔를 돌보는 법을 알잖아. 그게 문제였던 적은 없어요. 무슨 뜻이야? 그것은 내가 방법을 알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는 단지 아는 것이 그것을 나의 영구적인 의무로 만든다고 믿었을 뿐이다. 유진은 전화를 끊었다. 민준의 회사는 소송 내용을 통보받은 후 그를 장기 병가 처리했다. 그는 포장 제조업체의 운영 관리자로서 공급업체 협상과 자본 예산을 맡고 있었다. 회사의 윤리사무소는 그가 개인 경비를 사업 개발비로 잘못 분류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다. 한편 김태석은 변호사를 통해 사기를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KTS 환자 지원 LLC가 아내의 이식 기간 동안 합법적인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민준이 서명한 후 완성된 모든 양식은 구두 승인을 받아 수행된 행정적 수정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서버 로그, 송장, 통신 기록을 소환하여 대응했다. 그러자 미나가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선정적인 가족 분쟁으로 유명한 지역 팟캐스트와 인터뷰에 동의했다. 그녀는 유진이 항상 차갑고 야심차며 결혼보다는 엑셀 시트에 더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유진이 민준이 장애를 입은 동안 그의 집을 빼앗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 에피소드는 목요일 아침에 방송되었다. 목요일 오후까지 유진의 회사는 병든 배우자를 재정적으로 학대하는 여성을 고용하고 있다는 비난 이메일 11통을 받았다. 유진의 부사장은 그녀에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고객 발표에서 물러나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는 유진이 조용히 동의하지 않았다. 그녀는 인사부 및 회사 법무자문위원과 공식 회의를 요청했다. 그녀는 최 변호사와 함께 증거자료, 법원의 임시명령, 채원의 공개 정정문, 병원의 규정 준수, 검토 통지서, 그리고 미나의 허위 진술 스크린샷이 담긴 바인더를 가져왔다. 평판 위험은 이해합니다. 유진이 말했다. 하지만 소송 당사자의 가족이 괴롭힘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 이유로 저를 눈에 띄는 업무에서 제외하는 것은 그 캠페인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법무자문위원이 그녀를 살폈다. 무엇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서면 보안 계획, 이메일 보존, 괴롭힘이 고객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공개 성명, 그리고 제 성과가 익명의 비난이 아닌 업무에 따라 평가될 것이라는 확인입니다. 그녀의 부사장은 불편하게 몸을 움직였다. 유진 씨, 우리는 당신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제 동의 없는 보호는 또 다른 형태의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문장은 그녀 자신조차 놀라게 했다. 그것은 채원이 김태석에게서 배운 교훈이었고 유진은 더 작은 기업 형태에서 그것을 인식했다. 회사는 동의했다. 인사부는 여러 이메일을 미나와 가족 친구와 관련된 계정으로 추적했다. 법무팀은 중단 요구 서한을 보냈다.
유진은 다음 월요일에 고객 회의에 복귀했다. 팟캐스트 에피소드는 또한 예상치 못한 증인을 낳았다. 김태석의 기증 조정 계열사 전 직원이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박민준 파일을 처리했고 배우자 통지 항목을 나중에 채우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을 기억했다. 김태석 씨는 아내가 알지만 자기 이름이 관련된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 여성은 선서 진술서에서 말했다. 기증자는 여러 페이지를 빈칸으로 서명했어요. 저는 해리슨 부인을 비상 연락처로 콜린스 환자 지원을 보증인으로 입력하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저는 양식의 기증자가 변경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반대했어요. 제 상사는 이것이 김태석 씨로부터 직접 온 지시라고 말했어요. 그 여성은 이메일을 저장해 두었다. 그 이메일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이식센터는 조정 서비스와의 관계를 중단했다. 주 검찰청의 공익법인과는 KTS 환자지원 LLC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김태석의 가족 및 사업 계열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면서 세금 공제 가능한 기부금을 모집했기 때문이다. 김태석은 그날 밤 늦게 유진에게 전화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군. 유진은 최 변호사가 시간과 내용을 동시 메모에 기록하는 동안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돌렸다. 한국법은 통화 참여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것을 허용했다.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셔야 할 거예요. 유진이 말했다. 이건 가족 간의 문제야. 아니요. 당신이 그걸 사업 거래로 만들었잖아요. 내 회사가 무너지면 채원이 모든 걸 잃게 돼. 그렇다면 당신 결혼을 지키기 위해 내 결혼 생활의 비용을 청구하려고 유령법인을 사용하지 말았어야죠. 김태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민준이가 원했어. 그는 구원자 역할을 하고 싶어 했지. 나는 그가 원하는 것을 줬을 뿐이야.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졌죠. 영수증을 보관했으니까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영수증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일어난 일을 다시 쓰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가 전화를 끊었다. 그 통화는 또 다른 증거가 되었다. 민준의 반응은 더 이상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유진에게 6장짜리 자필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들의 초기 시절, 원룸 아파트, 보일러가 고장 났던 겨울, 유진이 더블 근무 중에 그의 공장으로 점심을 가져다 주었던 날을 묘사했다. 그는 거짓말에 대해 사과했지만 그 사과는 반복적으로 그의 고통으로 되돌아갔다. 당신이 나를 막을까봐 두려웠어.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가지 일을 했다는 걸 알아야 했어. 채원은 죽어가고 있었고 내가 외면했다면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야. 널 잃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 유진은 부모님 댁 부엌 식탁에서 그 편지를 읽었다. 어머니가 물었다. 뭐가 달라지니? 모든 것을 확인시켜줘요. 어떻게? 그는 여전히 비극이 채원을 구한 것이 아내를 잃게 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가 그녀를 정직하게 도울 수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는 비밀이 그 희생을 특별하게 느끼게 하는 일부였기 때문에 나를 잃은 거예요. 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쳐다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착해지고 싶어 하지 않아. 그들은 올바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어 할 뿐이야. 유진은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 다음 주 그녀는 화상으로 조정회의에 참석했다. 민주는 집에서 나타났고 윤 여사가 약 쟁반을 들고 그의 뒤에서 움직였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전투적이었다. 그의 변호사는 민준이 회복하는 동안 유진이 6개월 동안 집으로 돌아올 것을 제안했다. 그 대가로 그는 상담에 동의하고 분쟁 비용의 절반을 상환하겠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마이크를 음소거하고 유진을 쳐다보았다. 답은 아니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유진은 음소거를 해제했. 그 집은 그가 속인 아내가 근무하는 재활시설이 아닙니다. 그녀가 말했다. 분배가 결정될 때까지 부부 공동 재산으로 전문적인 재택 간호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민준이 카메라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당신은 이걸 즐기고 있어. 아니요. 마침내 모두가 나를 범죄자처럼 대하게 됐잖아. 당신 여동생이 먼저 나를 그렇게 대했어요. 차이점은 저는 서류를 가져왔다는 거죠. 윤 여사의 목소리가 카메라 밖에서 들려왔다. 넌 복수심에 불타고 있어. 민준의 변호사가 잠시 화면을 끊었다.
조정은 합의 없이 끝났다. 최 변호사 사무실 밖에는 눈이 녹아 길가에 회색물이 고여 있었다. 유진은 차양 아래 서서 민준에게 전화하거나 자신을 더 잘 설명하거나 그가 견딜 수 있도록 진실을 부드럽게 만들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긴급함의 부재는 새로운 것이었다. 자유, 그녀는 배웠다. 그것이 항상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공황이 살던 곳에 침묵으로 찾아왔다. 유진의 가시적인 업무 복귀는 괴롭힘 캠페인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녀의 회사는 작은 플라스틱 제조업체 인수를 협상 중이었고 대상 기업의 소유주들은 그 스캔들을 이용해 그녀를 실사에서 제외시키려 했다. 저희는 개인적인 방해 요소가 없는 팀을 선호합니다. 그들의 최고 경영자가 유진의 부사장에게 말했다. 유진은 그 발언을 서면으로 요청했다. 그는 거절했다. 철수하는 대신 그녀는 대상 기업의 공급업체 파일을 검토했고 한 운송 계약업체가 최고 경영자의 처남이 비밀리에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미공개된 계약은 연간 비용을 거의 20억 원 부풀렸다. 다음 회의에서 최고 경영자는 그녀를 보복성 조사라고 비난했다. 저는 모든 공급업체에 동일한 검토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유진이 말했다. 당신의 불편함은 그 기준이 당신 가족에게 도달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인수 가격을 낮추고 관련 당사자 계약을 마감 전에 종료하도록 요구했다. 절감액은 대상 기업이 유진의 방해가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금액을 초과했다. 부사장은 나중에 그녀에게 물러나라고 제안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저는 가시성이 거래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것은 그 안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보호했을 겁니다. 유진이 대답했다. 그는 3개월 후 그녀를 승진시켰다. 유진은 근무의 괴롭힘의 대상이 된 직원을 위한 서면 정책을 협상한 후에야 수락했다. 그 정책은 증거 보존, 보안 검토, 그리고 안전이 요구하지 않는 한 대상자를 업무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추정을 요구했다. 그녀는 회사가 처음에 그녀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다음 반응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더 좋게 만들 수 있었다. 제7장. 법정에서 들은 것. 이혼 심리는 민준이 쓰러진 지 7개월 후에 열렸다. 그때쯤 그는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었고 파트타임 행정 업무로 복귀했지만 회사는 그를 공급업체 감독에서 제외했다. 유진은 부모님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성공적인 내부 통제 프로젝트를 이끈 후 재무규정 준수 이사로 승진했다. 법정은 텔레비전에서 보던 것보다 작았고 베이지색 벽, 형광등, 그리고 너무 크게 똑딱거리는 시계가 있었다. 윤 여사는 검은색 모직 코트를 입고 민준 뒤에 앉아 있었다. 미나는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채원과 김태석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모두 진술서를 제출했다. 민준의 변호사는 기증을 특별한 연민의 행위로 규정하며 시작했다. 제 의뢰인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건강을 걸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아내는 지지가 아닌 그가 위독한 동안 재정적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산된 소송으로 대응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그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일어섰다. 이 사건은 기증이 고귀한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고귀함이 기만, 부부 공동재산의 낭비, 허위 진술, 숨겨진 부채, 그리고 배우자를 중대한 의료적 위험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그 결과를 배우자가 관리하도록 기대하는 것을 허용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증거는 하나씩 나왔다. 은행 기록은 김태석의 계열사로의 이체를 보여주었다. 신용카드 내역은 채원을 위한 출장 및 의료 비용이 사업 범주 아래 숨겨져 있음을 보여주었다. 주택담보대출은 미공개 부채를 보여주었다. 보험 초안은 민준이 기증 직전에 구매한 10억 원짜리 정기보험의 수혜자로 채원을 지정하려 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최종 보험은 설계사가 누락된 정보 공개와 배우자 관련 질문을 지적했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민준의 기증자 양식은 그가 심장병력을 부인하고 유진이 통보받았다는 허위 진술에 이니셜을 썼음을 보여주었다. 전 코디네이터는 나중에 채워진 항목에 대해 증언했다. 그러고 나서 최 변호사는 유진과 민준의 집 베란다 보안 카메라의 오디오 녹음을 틀었다.
기증 몇 달 전 김태석이 유진이 위층에서 업무 전화를 하는 동안 그들의 집을 방문했다. 카메라 마이크는 열린 창문을 통해 그들의 대화를 포착했다. 김태석이 말했다. 유진이가 네가 채원이를 위해 이걸 한다는 걸 알면 막을 거야. 민준이 대답했다. 불평은 하겠지. 떠나지는 않을 거야. 확신하는 것 같네. 그녀는 이 결혼보다 더 원하는 곳이 없어. 김태석이 웃었다. 그럼 그녀를 이 일에서 빼. 채원은 회복 후까지 알면 안 돼. 미리 알면 거부할 수도 있어. 민준이 물었다. 결국엔 말해줄 거야? 왜? 그래서 우리 결혼 생활 내내 네가 뭘 기대하는지 궁금해하게 만들려고? 긴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민준이 말했다. 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김태석이 대답했다. 우리 둘 다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잖아. 법정에서 민주는 테이블을 응시했다. 최 변호사가 그에게 녹음에 대해 물었. 아내가 반대할 거라고 믿었습니까? 감정적으로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녀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요. 결혼보다 더 원하는 곳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민주는 침을 삼켰. 제가 오만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 오만함을 중심으로 전체 계획을 세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판사는 기각했. 최 변호사는 계속했다. 과거 심근염 병력이 당신을 실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군요.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심장 전문의 추적 검사를 중단했습니다. 심장 질환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배우자가 통보받았다는 선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 중 어느 부분이 은폐가 아닌 정직한 믿음을 반영합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저는 채원이가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이유가 되고 싶었고요. 그는 유진 쪽을 바라보았다. 최 변호사는 그 순간이 감상적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정 문제로 넘어갔. 신문 과정에서 민주는 유진이 대부분의 가계 예산을 관리하는 동안 그가 별도의 계좌를 관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유진이 보일러를 교체하고 싶어 했을 때 수천만 원을 채원에 여비했으면서 그녀를 비난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는 유진에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왜 채원을 수혜자로 지정하려고 했는지 묻자 그는 말했다. 기증 때문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녀의 치료와 회복이 보장되기를 바랐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당신의 수입을 잃고 당신의 빚을 상속받고 당신의 의료비를 책임지게 되더라도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윤 여사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판사는 그녀에게 2번 경고했. 민준의 변호사는 윤 여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녀는 유진이 항상 야심차고 정서적으로 거리가 있으며 민준의 경력을 충분히 지지하지 않았다고 증언했. 그녀는 혼인재산 계약서가 유진으로부터 가족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가 그녀에게 계약서를 건넸다. 윤 여사님, 이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는 누가 선정했습니까? 제가요. 배우자가 부채를 숨기거나 제3자를 위해 자산을 이전했을 때 추가 주택 지분을 부여하는 조항을 주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메일에는 유진이가 몰래 민준이 돈을 친정으로 빼돌릴 수 없도록 강력한 문구를 원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당신이 쓰셨습니까? 윤 여사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진 씨가 위반할 수 있다고 상상했을 때는 그 조항이 중요했군요. 저는 제 아들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 아들이 위반했으니 그 집행을 잔인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윤 여사는 민준을 그리고 판사를 쳐다보았다. 걔는 죽을 뻔했어요. 최 변호사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리고 유진 씨는 그를 살린 치료에 동의했습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증언했. 그녀는 꾸밈없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묘사했다. 그녀는 초기 시절 민준의 친절함과 점차 동반자 관계를 대체한 특권의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경고 신호를 보고도 그것을 최소화했다고 인정했다. 그녀는 민준과 김태석을 공개적으로 망가뜨리는 책임자가 될까 두려워 불규칙한 서류 신고를 미뤘다고 인정했다. 민준의 변호사는 그녀가 남편을 사랑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네. 그가 사는 것에 대해 여전히 신경 쓰나요? 네. 그렇다면 그가 생사를 넘나드는 사건에서 살아남은 후
왜 화해를 거부합니까? 유진은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생존이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지는 않으니까요. 법정은 조용해졌다. 그녀는 계속했다. 저는 몇 년 동안 그를 돌봤어요. 그가 늦게까지 일할 때 식사를 남겨두었고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죠. 우리 재정, 집, 그리고 그가 처리하고 싶지 않은 모든 위기를 관리했어요. 중환자실에서 그의 생명을 구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누군가를 반복해서 구하는 것이 결국 그에게 구하는 사람의 가치를 가르쳐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을 후회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판사는 그녀에게 조정을 다시 고려할 것인지 물었다. 아니요, 재판장님. 민준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다. 이혼에 동의합니다. 윤 여사가 숨을 헐떡였다. 그는 그녀를 무시했다. 서명하겠습니다.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판사는 망설이다가 허락했다. 민준이 유진을 향해 돌아섰 병원에 있었을 때 나를 불쌍하게 느낀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저는 우리 결혼 생활 대부분 동안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피곤할 때 저는 당신의 화를 변명해 줬어요. 당신이 기념일을 잊었을 때 저는 당신의 일을 변명해 줬죠. 당신 어머니가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을 때 저는 당신의 침묵을 변명해 줬어요. 당신이 낯선 사람에게는 인내심을 보여주고 저에게는 격려를 가져왔을 때 저는 당신이 압박을 받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녀는 눈을 떴다. 저는 동정심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민준 씨. 저는 그것에 지쳤을 뿐이에요. 그의 얼굴이 무너졌다. 중환자실에서 당신을 불쌍하게 생각했는지 알고 싶다고요?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은 그 서류에 서명할 때 저를 불쌍하게 생각했나요? 제 몸 옆에 앉아 모든 진실을 한꺼번에 알게 될 저를 상상했나요? 다른 여자가 당신의 희생 이야기를 상속받는 동안 제가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을 상상했나요? 그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제 동정심을 한 조각이라도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유진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다 썼으니까요. 최종 판결은 혼인재산 계약서를 이행하고 유진에게 주택 가치 상승분의 더 큰 몫을 부여했으며 민준에게 자금과 변호사 비용의 절반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고 그의 미공개 부채를 그에게 할당했다. 법원은 기증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것을 둘러싼 재정적 기만을 처벌했다. 법원 밖에서 윤 여사는 젖은 포장도로에 무릎을 꿇었. 제발. 그녀가 울부짖었다. 걘 혼자서는 감당 못해. 유진은 뒤로 물러섰다. 여사님, 그는 혼자가 아니에요. 가족, 건강보험, 재활 서비스, 그리고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 있어요. 넌 걔 아내잖아. 더 이상은 아니죠.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다. 그래서 그것들은 최종적이었다. 유진은 비가 안개로 부드러워지는 동안 법원 계단을 걸어 내려갔다. 맨 아래에는 부모님과 민서가 한 우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팔을 벌렸다. 유진은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있다고 느꼈다. 판결은 또한 집에 대한 실질적인 정리를 강요했다. 유진은 그 집의 넓은 부엌과 침실방 느티나무를 사랑했었다. 그녀는 모든 찬장을 선택했고 민준이 그녀의 취향을 믿는다고 말하는 동안 주말 내내 바닥재 샘플을 비교하며 보냈다. 며칠 동안 그녀는 그의 지분을 사들일까 고려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부동산 감정사와 함께 방들을 둘러보았다. 부엌에서 그녀는 바닥에 쓰러진 그의 몸, 받지 않은 전화들, 그리고 그가 소금 쳤다고 비난했던 죽을 기억했다. 거실에서 그녀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갈비찜을 기억했다. 그 집은 아무도 보지 못한 너무 많은 노동을 담고 있었다. 저는 원하지 않아요. 그녀는 최 변호사에게 말했다. 파는 것은 항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내를 기념비로 만드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 부동산은 두 어린 자녀를 둔 부부에게 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팔렸다. 등기 이전 날 유진은 등기 서류에 서명하고 가전제품 설명서, 페인트 색상, 그리고 느티나무를 돌보는 조경사의 이름이 담긴 서류철을 건넸다. 새 주인이 그녀에게 감사했다. 기록을 정말 잘해두셨네요. 유진이 웃었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그녀는 수익금으로 부모님 근처에 아담한 아파트를 그녀가 선택한 첫 가구는 6인용 식탁이었다. 민서는 혼자 사는 여자가 왜 그렇게 많은 의자가 필요한지 물었다. 혼자 사는 것과 아무도 없는 것은 다르니까 유진이 말했다. 일요일에는 부모님이 거기서 식사했다. 민서는 싱크대에 와인잔을 남겨두었다. 동료들이 예산 시즌 저녁 식사를 위해 왔다. 그 식탁은 집이 결혼에 속하지 않고도 가득 찰 수 있다는 증거가 되었다. 나머지 챕터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한국적 배경과 문화에 맞춰 상세하게 번역 및 각색됩니다. 분량 제한으로 인해 전체 텍스트를 한 번에 제공하기 어려우나 위와 같은 원칙과 세부적인 각색을 통해 원문의 내용과 길이를 충실히 재현할 것입니다.